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에너지가 너무 좋습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라고 소개하고 창업 강의를 하는 건 처음입니다. 네. 우선 이렇게 젊은 우리 청년분들께서 함께 모이셔서 실내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예국가를 함께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영광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기가 극우의 상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태극기로서,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예국가가 태극기 부대의 인식, 극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표하는 노래로서 다시 한번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좌파 세력들의 이러한 프레임 전략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가장 자랑스러워해야 될 것들이 바닥으로 처박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제는 이 프레임을 우리가 다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극우가 대한민국의 예국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극우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저들이 프레임 전략을 쓴다면 우리가 더 강한 프레임 전략으로 저들의 프레임들 하나하나 깨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리모컨 있나요? 리모컨 있나요? 리모컨? 없나요? 네. 이러고 나서 창업학 강의를 하려니까 되게 뭐가 어색하지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혹시 거의 다가 20대 초반 같긴 한데 20대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30대? 왜 이렇게 어려 보여요? 40대. 그러면 제일 맏형이 몇 살이세요? 몇 살? 53세.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창업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약간 머릿속에 전환을 시키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네, 다음 장도 넘겨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께서 정치인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최고위원이기도 한데, 저는 24살에 대학교 때 100만 원을 들고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했던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장래희망이 대통령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그리고 대학교 때도 장래희망의 대통령을 적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언제 철들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제가 대학교에서 아직까지도 왜 내가 감히 대통령이라는 꿈을 적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를 고민을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대통령 졌다 보니까 이 외에 생각해 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치는 무언가, 내가 결국에는 어렸을 때 그냥 대통령이라고 적었지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이 정치였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정치는 뭐지? 내가 정치가 뭔데 하고 싶었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김민수가 내렸던 정치에 대한 정의는, 정치라는 것은 결국 많은 사람,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개입하는 거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치인들이 제대로 하면 국민들이 더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잘 먹고 잘 살던 국민들도 나락으로 보낼 수 있는 게 정치겠구나. 만약 정치가 내가 정의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개입하는 거라면 나 먹고 사는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는가라는 물음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나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보자. 저도 가난한 대학생이었어서 나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보자. 만약에 내가 이 능력이 없다면 내가 평생 꿈꿨던 정치를 내려놓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했던 창업인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네요. 네. 먹고 사는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한 것 같습니다. 좀 빨리 해결해서 제가 31살, 2살쯤이 됐을 때는 지금의 와이프에게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 것 같나? 라고 했더니, 우리 먹고 사는 거야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그럼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
와이프가 오빠 그거 하고 싶어서 이때까지 고생한 건데 당연히 해야지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정치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제가 그 가정에 있었던 나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 보자 창업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앞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돈은 나쁜 것이라고 배웁니다. 우리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돈은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이라고 배웠는데 이제는 조금씩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생각 갖고 있을 텐데 아우 내가 돈만 있었어도 오늘 술자리 이거 내가 계산할 텐데 아우 내가 돈만 있었어도 부모님 용돈 많이 드릴 텐데 아 내가 돈만 있어도 좋은 차 타고 다닐 텐데 아 내가 돈만 있었어도 명품백 살 텐데 내가 좋은 돈만 있었어도 머릿속에 돈이라는 것이 물질이 사실은 가득합니다. 근데 이거를 밖으로 꺼내기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갈구하고 갈망하는데 이것을 입 밖으로 꺼내기 싫어하고 이 갈망하는 욕구를 얻고자 노력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부러워만 합니다. 회사원들 손들어 주십시오. 많으시네. 나는 일요일이 너무 행복해. 일요일 밤이. 다음날 출근할 준비에 가슴이 지금도 떨려서 잠이 안 와. 손들어 주십시오.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분 있네. 네. 사실 이래야 됩니다. 네,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내가 하는 일이 사실은 이게 좌파들의 언어 프레임 전략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사회 곳곳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전략 정도가 아니라 언어 혼용 전술이라고 전술 이름까지 있습니다. 언어 혼용 전술이라는 전술 이름도 있고 이것이 통일 전술 전략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언어 혼용 전술이라는 것은 언어의 프레임을 바꿔서 사람들을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꼭 좌파에서 시작한 것도 있고 사회단체에서 시작한 것도 있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당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모르는 사이에 당했던 언어 혼용 전술, 사회에 스며든 것들 중에 금수저, 흑수저 같은 게 있고요. 헬조선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워라벨이라고 해서 삶의 3과 1의 균형을 잡아라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을 발전을 막는 실상 언어 전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24시간 중에 24시간 중에 몇 시간 주무세요? 6시간. 6시간. 5시간. 6시간. 왜 이렇게 다 부지런하지? 저는 24살 창업한 이후부터 하루에 4시간 이상은 자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통상 한 3, 4시간 정도를 자는데 이번 선거 기간 중에는 제가 2시간 반을 잔 상태로 지금 거의 한 50일이 유지되면서 지금 굉장히 피로하고 생각보다 잘생겼죠. 얼굴 상태가 제일 안 좋은 시점입니다. 지금 얼굴 상태가 제일 안 좋습니다. 근데 이 워라벨이라는 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통상 사람들이 8시간을 자요. 8시간을 자고 그리고 나머지 8시간은 이동시간, 기타 시간, 자유시간 그리고 8시간은 일을 합니다. 근데 일터에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내 삶이 행복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네. 월요일이 기다려지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정말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잠깐의 쾌락이나 잠깐의 즐거움이 있을지 몰라도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8시간이 기다려지지 않는 사람의 삶이 성공할 리도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휴일이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벌써 금요일이지? 왜 내일 쉬는 거야?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일요일이 되면 심장이 뛰어서 내일이 기다려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해외여행 가기 전날에 아침 비행기라도 빨리 자야지가 아니라 잠이 안 오죠. 예. 그리고 게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게임할 때는 피곤한 것도 모르실 거예요. 근데 회사에 가서 아직 일도 안 했는데 의자에 딱 앉았는데 피곤해. 이런 삶을 사는데 내가 발전하길 바라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 내 일터로 나가는 게 소풍 가는 것 같아야 돼요. 여행 가는 것 같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마인드의 차이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당장 마음에 안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음에 안 드는 일,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 진짜로 따로 있는데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일을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 인생은 발전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로 가는 계단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내 역량을 더 키워가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이 일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마인드를 꼭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질문을 드릴 겁니다. 네. 네, 제가 좀 이렇게 특정인들만 괴롭히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한 놈만 팹니다. 네. 내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네, 우리 주성은님, 내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은 한 달에 얼마 정도는 있어야 될까요? 400. 이름표가 괴롭힐 줄 알고 이름표를 치우셨. 얼마 있어야 될까요? 500. 우리 이정용 300. 여긴 또 스케일이 다들 크네. 자, 그러면 결혼 안 하셨죠? 부부예요? 왜요? 둘이 부부세요? 300? 같이 합쳐서 300 아니면 따로 혼자 300? 혼자 300. 네. 같이 안 살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면 300. 같이 살면 그럼 600? 600. 아까 500. 아니요, 400, 500. 네. 몇 살이세요? 말해요. 몇살 진짜 왜 이렇게 동안이야? 41살. 이걸 제가 대학교에서 창업 강의를 15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대학생들은 한 달에 얼마 정도 있으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다라고 할까요? 200? 100? 네. 한 5년 전만 해도 70 정도였고요. 최근에 한 100에서 많이 부르면 한 200 정도가 나옵니다. 이 대답을 들으면 대충 이분들의 상황을 알 수 있거든요. 대학생들이 통상 100 안쪽을 얘기하는 거는 이분들 머릿속에 대다수가 숙박에 대한 주거비나 그리고 통신비나 기타 비용이 안 들어 있습니다. 왜? 부모님한테 위탁해서 사니까요. 이분들 머릿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친구들하고 간혹가다 술 마시고 밥 먹고 PC방 가고 PC방에서 라면 먹고 100만 원이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겠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처럼 결혼을 하셨는데 아이 있나요? 네. 아이가 없는 분들은 200에서 300 정도를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아이가 1명 정도 있으면 300에서 400 정도를 얘기합니다. 아이가 2명 정도 있으면 400에서 500 정도를 얘기합니다. 저처럼 아이가 5명 있으면 답도 없죠, 그죠? 제가 이 질문을 묻는 이유는 지금 이 질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요, 환갑잔치라는 말 들어보신 분? 다 들어보셨어요? 이게 몇 살 되면 해주는 거죠? 60. 그럼 왜 드렸죠, 옛날에? 오래 사셨다고. 60까지 살면 오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했던 게 환갑잔치입니다. 근데 최근에 환갑잔치 하나요? 안 합니다. 칠순을 고이연이라고 하는데 고이연 하나요? 안 합니다. 팔순잔치 하나요? 안 합니다. 팔순도 잘 안 합니다, 요즘에. 요즘에는 9순 정도 돼야지 파티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77순에 고이연을 해드리면 내가 지금 오래 살았다는 거에 약간 욱하십니다. 아직 살 날이 만리 같은데. 8순 정도 되면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9순 정도 돼야 잔치를 엽니다. 자, 세계에서 유명한 저명한 인류학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산다는 줄 아세요? 운이 좋으면 120, 운이 나쁘면 140. 네. 자, 그럼 운이 좋은 분들만 모였다 가정하고 120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그 주성은님께서 400은 있어야 된다, 맞죠? 아까 400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는 운이 좋아도 60 정도까지 일하게 할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61살부터 여러분들은 120까지 운이 좋았을 때입니다. 네, 운이 나쁘면 140까지. 120까지 60년을 먹고 살 걸 준비해 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성은님 같은 경우는 한 달에 400은 있어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셨으니까 1년이면 4,800이 필요합니다. 10년이면 4억 8천이 필요합니다. 60년이면 약 30억이 필요합니다. 그죠?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이번엔 두 분 부부 아니시죠? 자, 그러면 결혼 아직 안 하셨어요. 결혼할 때 주택 같은 거 구매할 때 좀 돈을 보태실 생각인가요? 남자와 같이. 네. 네. 그렇죠. 그러면 혼수도 좀 준비하실 생각인가요? 결혼하면 아기는 낳으실 생각인가요?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실 생각? 그렇죠. 애가 결혼할 때쯤이면 작은 집이라도 보태드리고 싶은가요? 하고 싶지만 너무 집값이 올라서 못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아프시면 병원비는 대드리고 싶나요? 네. 자,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주성은치처럼 한 달에 나는 400은 있어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가능할 것 같아 하는 분들이 60이 됐을 때 내가 죽을 때까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려면 약 30억이 필요한데 정확히는 30억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내 아이가 결혼할 때도 있을 것이고 애들 학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60이 되면 부모님은 더 고령화가 됐을 테니까 부모님들은 병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 비용들이 들어갈 것이고 70, 80대도 지금처럼 건강하실까요? 본인의 병원비도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고 영양제 값도 엄청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말 최소한의 30억이 필요하다라고 가정했을 때 아까 우리 주성은님께서 30이라고 하셨죠? 30인 걸로 합시다. 자, 그러면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 30년간 일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1년에 1억씩을 모으셔야 노후 준비가 되죠. 그죠?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그러면 60부터 인간다운 삶을 약간 내려놓으셔야 네, 그럴 것 같죠. 이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데 내가 말한 인간다운 삶은 지금 제가 말한 인간다운 삶은 목에 풀칠하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간신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최소한의 행복을 느끼고 최소한의 사람의 도리를 하고 살아가는데 얼마의 돈이 필요할 것인지를 반드시 고민해봐라. 예를 들어 주성은님 같은 경우는 난 60까지 30억만 모으면 되네 라는 간단한 답에 이르르셨고 약간 더 모으셔야겠죠, 그죠? 네. 그리고 두 분이서 같이 산다는 가정하에 좀 더 모으셔야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생각했을 때 속으로 난 얼마 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야, 그럼 내가 60년을 유지하려면 얼마 정도를 내가 환갑되기 전까지는 준비를 해놔야겠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할 겁니다. 아까 제가 왜 환갑잔치 이야기를 했냐면요. 옛날엔 실제로 40 정도가 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습니다. 손주를 받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도 16에 결혼하셨거든요. 그럼 16에 결혼하셔서 40대가 됐을 때 이미 손주를 보시고 할머니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엔 인류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동물, 대다수의 동물들과 조금 다르게 사람은 항상 3분의 1씩 이 인생이 나눠져 왔다. 처음에 20년, 최초 20년은 부모한테 의탁을 하고 내가. 그리고 20부터 40까지는 자립을 하고 40부터 60까지는 자식에게 봉양을 받아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게 3분의 1 이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이건 농경사회에서 40까지 내가 힘쓸 수 있을 때까지 농사 짓고 나면은 자식들이 또 농사를 짓고 봉양해주고 하던 사회였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120이 됐습니다. 120이 됐는데 이게 희한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40까지 부모한테 의탁하는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40까지. 엄마, 나 대학원도 갈래요. 그러면 네가 무슨 대학원이야? 그러면 나 공부해야지. 석사까지 할 거야. 석사 했는데도 졸업이 안 되니까 내가 가방끈이 짧아서 그래. 박사까지 해야 돼. 외국을 가야겠어. 그럼 부모님들 등골을 다 빼는 거죠. 40까지. 40까지 빼면 다행이다. 제가 지금 48인데 아직도 부모님께 용돈 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자, 그러면 부모님들은 이제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언제, 내 인생은 쟤한테 언제 용돈을 받아보나 이런 고민들이 드는 겁니다. 자, 근데 40까지 부모님께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 그러면 또 거꾸로 40부터 80까지는 내가 자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80까지 일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80부터 120까지는 자식들이 봉양해줘야 되잖아요.
내 80 되는데 자식도 한갑인데? 자식한테 기대할 수 있는 사회입니까? 아닙니까? 자식한테 기대할 수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국가한테 기대할 수 있나요? 네, 지금도 연금이 없어요. 네, 연금이 없어서 지금 돌려막기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낸 돈을 다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자, 그러면 믿을 거는 뭐뿐이 없죠? 나뿐이 없습니다. 나뿐.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인가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살기 좋은 나라인가요?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네. 너무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아직까진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100일뿐이 안 돼서 아직까진 그렇습니다. 너무나 견고했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100일 만에 다 무너뜨리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전히 살기 좋은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왜 살기 좋은 나라냐? 우리들이 노력하면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여기에서 나는 흑수저입니다. 손 들어주실래요? 나는 은수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금수저 정도 됩니다. 나는 지금 당신이 웃어. 난 다이아몬드 수저 정도 됩니다. 오늘 제가 장담컨대 대한민국에 흑수저는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흑수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세계로 봐야 됩니다. 70억 인구 중에 대한민국 5천만으로 태어난 것 자체로도 금수저 이상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겁니다. 저는 정말로 빨리 독립을 했는데 자립을 했는데 대한민국은 내가 노력하고 근데 무조건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방향을 잘 잡고 노력하면 인생 무조건 바뀔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전쟁 국가나 진짜로 힘든 국가에 태어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 김민수가 전쟁 국가에 태어났다. 김민수가 진짜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으면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과 같이 계속 노력해왔다라고 하더라도 그 동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럼 우린 대한민국이라는 진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를 심어주고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 발전을 이끌어주고 개인 소득 70불에서 지금 세계 경제 6대 강국까지 성장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회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리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얻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물론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겠지만 여기에 계신 것 자체로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내가 좀 가난하게 태어난 것 같아도 그리고 내 주변이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아도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바꿔갈 수 있다는 믿음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랑 지금 창업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랑 창업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죄송해요. 우리 주성은님께서 이래야 이재명 한 명이라도 잡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 놈만 빼야 됩니다. 자, 우리 주성은님께서 1년에 아까 1억 못 모으시겠다 그랬잖아요. 모으셔야죠. 그래야 되는데 오늘 강의 듣고. 네. 우리 이정용님 1년에 1억 한 2천 원 모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능하시겠어요? 최대한 해봐야죠. 그렇죠. 한 달에 1,000만 원만 모으면 되는. 가능하시겠어요? 지금으로서 불가능한 저 60이 되기 전까지 30억을 모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사업하자.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30억을 모으려면 30년 동안 1년에 1억씩을 모아야 되네라는 이 함정에서 먼저 빠져나오셔야 돼요. 네. 수백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년에 1억씩 모아도 되고요. 그리고 29년 동안 한 푼도 못 모았다가 마지막 30년에 30억 모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10년 동안 하나도 못 모았다가 다음 해부터 5억씩 모으셔도 됩니다. 네, 3억씩 모으셔도 됩니다. 약간 지금 경직됐던 사고에서 살짝 뚫리죠. 네. 자, 그리고 30억을 못 모으셔도 됩니다. 안 모으셔도 됩니다. 한 달에 400만 원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셔도 됩니다. 네. 약간 이해가 되세요? 자, 한 달에 400을 내가 일하지 않고 수입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시켜도 인간다운 삶을 사는데 지장이 없으시겠죠. 이 시스템이 120까지 유지만 될 수 있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자식에게도 물려주고 가실 수도 있겠죠. 이 시스템을. 그죠? 자, 이 시스템이 기업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또 질문할 거예요. 질문 받고 싶은데 안 해주는 거죠, 지금. 그죠? 계속 쳐다보는 거.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나쁜 말 같다. 그죠? 불로소득 같죠?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뭐 있습니까? 건물주 누구예요? 건물주. 노련하신데 30 아닌 것 같은데. 건물주 또 뭐 있습니까? 주식? 이름 어떡할래? 네? 이름이요? 노승주. 우리 노승주님 주식해서 잃으면 어떡하려고 손해보면. 이름은요. 다시 걸어야죠. 다시 벌어야죠. 우리 저기 조남이 어떻게 될까? 김용빈님 옆에 조남이 어떻게 되시죠? 우리 박세영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일단 일을 안 하고 버는 돈을 뭐라고 합니까? 불로소득. 굉장히 여감 안 좋다, 그죠? 이것도 머릿속에서 고정관념을 깨트립니다. 이것도 프레임입니다. 자, 일을 하고 버는 것을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일을 하지 않고 버는 것을 비근로소득 혹은 비활성소득이라고 하면 됩니다. 불로소득 아닙니다. 자, 우리 머릿속에 지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돼 라는 머리가 아직도 이게 박혀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자유 대한민국 시장 경제 체제를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 중에 하나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있고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본과 시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나는 죽어도 일만 해서 돈을 벌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평생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거 누가 주장하는 거죠? 사회주의자들이. 네.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을 가장 신성한 것으로 그리고 자본과 대립하는 것으로 자본주의와 프롤레타리아의 대립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본주의자들은 나쁜 사람들이니까 프롤레타리아들이 혁명을 해서 뒤집는 이 과정을 뭐라 그러죠? 뒤집어가는 사회? 이게 사회주의. 완성된 사회. 공산주의. 이 차이 잘 모르시죠? 자, 공산주의로 가는 과정의 사회를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공산주의를 앞당기는, 혁명으로 앞당기는 이런 사회를 사회주의, 그리고 결론, 마지막 목표가 공산주의.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지금 그럼 과연 공산주의, 평생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외쳤던 공산주의는 노동자들을 얼마나 해방시켰을까요? 한 명도 해방시키지 못했습니다. 북한 보세요. 아직도 착취가 일어나죠. 진짜로 노동자들의 착취에서 노동자들이 벗어나게 만들고 힘든 노동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던 건 자본주의입니다. 네. 그리고 자본주의는 돈 거리는 사상이 아니에요. 자본주의의 제1원칙은 착취하지 않는다에 있습니다. 굉장히 도덕적인 사상입니다. 착취하지 않는다에서 자본주의는 시작하고 그리고 이 자본주의는 실제로 엄청난 기술의 발전을 가지고 오고 정말 힘든 일로부터 사람들의 노동에서 구해냈습니다. 노동의 착취에서 구해낸 건 실제로 자본주의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수십억이 굶어 죽던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기아로 죽던 사람들과 그리고 절대 빈곤에서 사람들을 구해낸 것도 자본주의입니다. 네. 그래서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지금 비활성 소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죠? 방금 우리 주성은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물주 정답. 네. 그리고 주식, 우리 노승주님께서 말했던 주식은 받는 정답. 잘하셨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식은 내가 해서 손해볼 수도 있고 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주식 중에서 배당을 노린다면 정답. 네. 자,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저작권료, 책을 쓴 저작권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친구 중에서 작곡가인데 저작권료를 한 달에 한 4-5천 받는 작곡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작곡 같은 저작권료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뭐 있을까요? 특허권. 사업체.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비즈니스 사업체입니다. 사업체. 이 사업이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게 강력한 시스템을 구성해 놓았다면 이 사업체가 내가
일하지 않아도 소득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시스템으로서 작동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즘엔 뭐죠? 사업체가 굳이 없어도 젊은 사람들이 잘하는 유튜버 같은 경우도 채널을 제대로 만들어 놨다면 이것도 하나의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영어 나 잘한다. 나 영문학과 영문학 전공이다. 영어 전공이다. 영어 잘한다. 너보단 잘한다. 참고로 전 영어를 못합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데 눈빛이 있어. 나한테 물어봐. 영어는 나한테 물어봐. 여기 우리 이승재님. 사업이 영어로 뭡니까? 비즈니스. 박수. 옆에 분한테. 우리 손영환님. 자영업은 영어로 뭡니까? 자영업이요. 셀프 비즈니스. 박수. 사실 지금 자영업이 영어로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최근 강의장 15년 동안에 대답한 사람 5명도 안 돼요. 왜냐하면 영문학과도 대답을 못해요. 잘 안 쓰는 말이라. 약간 멘붕 와요, 이렇게. 점점점점 이러고 있어요. 그 진짜로 크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방금 저거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비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업과 자영업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혼용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영어로 딱 보면 이해가 됩니다. 비즈니스와 셀프 비즈니스. 자, 이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나의 노동력이 수익을 가져오는 주된 시스템이 되면 이건 자영업입니다. 네. 그리고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돌아가서 나에게 소득을 가져오면 이거는 비즈니스입니다. 자, 그럼 퀴즈 낼게요. 우리 누님. 자, 그러면 김밥집은 자영업일까요? 비즈니스일까요? 자영업? 이렇게 내가 프랜차이즈 사장 정도 된다면 비즈니스고. 네, 박수. 네. 역시. 네. 자유우파 국민은 이렇게 박수를 헐렁헐렁 치지 않습니다. 박수. 네. 네. 김밥집에서 내가 김밥을 말거나 캐셔를 보거나 서빙을 보거나 주방을 보면 자영업이에요. 근데 김밥집을 차려놓고 캐셔를 두고 김밥 많은 분을 두고 주방을 두고 그리고 서빙을 두고 나는 간혹 가다가 뭐 저녁 때 가서 정산하고 관리 잘 되는지 보고 이러면 이거는 비즈니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업종이 자영업이냐 비즈니스냐를 가르는 게 아니라 이 주된 수입원이 나의 노동력을 요하냐 요하지 않느냐가 비즈니스와 셀프 비즈니스를 가르는 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도 내가 맨날 촬영해야 돼. 내가 맨날 가서 말하고 방송하고 내가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럼 자영업이죠. 근데 뭔가 기업화가 돼서 나는 유튜브 채널을 했지만 여기에 패널 1, 2, 3, 4 불러다가 월급도 주고 출연료도 주고 그리고 여기에 PD 둬서 카메라도 찍게 하고 편집자 두고 나는 이 채널 운영권을 갖고 있다면 이거는 비즈니스입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처음부터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대다수가 없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24살 때였으니까 이게 약 지금부터 24년 전에 100만 원이면 지금으로 치면 한 3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당연히 직원 없었겠죠. 그죠? 사무실도 보증금 없는 이 공간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공간에서 보증금 없고 월세 미리 내는 비속어로 깔세라고 하는데 깔세 사무실이라고 하는데 그 약간 고급진 용어로는 선세 사무실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을. 자, 그럼 처음에는 당연히 내 노동력이 다입니다. 내가 경영도 하고 회계도 보고 복사도 하고 CS도 하고 일도 하고 영업도 하고 창업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다 하면서 시작하는데 이 회사가 조금씩 클 때마다 내 일을 덜어줄 누군가를 뽑고 이게 뭐죠? 고용 창출이. 누군가를 뽑고.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는 말인데 창업가들은 사회에 특별히 기여하려고 하지 않아도 계속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 회사가 돈을 버는 것만으로도 이 사회에 큰 기여를 합니다. 왜? 첫 번째 고용 창출.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 주로 법인으로 본다 그러면 법인세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거 상상 이상으로 냅니다. 근데 TV에서는 이렇게 프레임을 짜죠. 저 사람들은 20%뿐이 안 내는데 개인들은 48%를 내. 이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구간이 딱 나눠져 있어요. 세금이. 그래서 적게 내는 분들은 뭐 6%, 8%, 그리고 10%, 12%, 48%를 내는 분들은 극소수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자, 근데 법인세 같은 경우는 구간이 10%, 20%, 25%, 그럼 평균 20% 내니까 봐봐. 회사는 돈도 잘 벌면서 20%뿐이 안 내. 이 20%가 엄청나게 통상 큰 돈이고요. 개인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내 회사에서 20% 세금을 내고 내가 월급을 갖고 오면 내 월급에선 또 48% 내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알던 거랑 다르죠. 네. 그러면 기업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10을 벌었다. 10을 벌었으면 법인세 20% 내고 내가 최대 소득 구간이라고 하면 내 세금 40% 정도 내고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상속하려면 또 우리나라 거의 50%죠. 또 절반 내고. 국가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통상. 네, 국가를 위해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유진영에서 뭐라고 하죠? 기업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 이거 가지고 지금 기업을 어떻게 물려줄 수도 없어요. 선진국들은 기업을 물려주는 걸 장려합니다. 그래서 100년 넘은 기업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회사를 팔아야 됩니다. 이 기업을 지속하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창업에 대한 창업과 지금 정치가 계속 섞이네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근데 창업을 꿈꾸게 된다면 대한민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이 여러 사회 문제에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 된다. 그리고 당연히 나의 삶도 나아질 수 있다. 그리고 통상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사업가들이 사악한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제가 해보니까 정치판이 사악한 자들이 모였어요. 사업가들은 대다수가 좋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옛날의 자본가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벌었어도 이걸로 뭔가 긍정적인 데 사용해 보려고 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하면서 또 행복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은 창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께서 아까 20대 다시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20대면 숨도 쉬지 말고 시작해 보셔도 됩니다. 네. 저는 그냥 시작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창업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연구가 긴 시간 됐는데 창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빨리 시작했다가 있습니다. 저도 24살. 20대에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성공하더라고요. 왜일까요? 처음에 일단은 실패할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한 번 실패해도 많이 배웠네? 딴 거 해봐야지. 근데 20대가 무슨 돈이 있어요? 푼돈으로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실패도 별 타격이 없습니다. 네. 실패도 별 타격이 없어요. 해봐야 내가 시간 투자한 건데 이 시간 투자한 것보다 더 큰 걸 얻기도 합니다. 더 많이 통상 얻습니다. 그럼 2번 시도해보고 3번 시도해보고 저도 3번 시도째 성공한 겁니다. 네, 창업을. 자, 그러면 20대들은 무조건 그냥 시작해봐라. 무조건 시작해봐라. 시작하다 보면 배운다. 물론 오늘 제가 1시간 안에 이 시작하는 방법까지 설명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리고 30대인데 회사원이다. 내가 아직 결혼을 안 했다. 30대 초반이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탐색해보고 이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내가 좀 배가 고파도 도전해보겠다라고 하면 30대 초반이면 준비를 한 뒤에 해봐라. 네. 30대 중반이 넘었다. 내가 결혼을 했다. 그러면 잘못 시작했다가 큰일 난다. 내가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아이까지 피곤해질 수가 있다. 30, 40대가 넘었다. 그럼 30, 40대들은 희망이 없는 것이냐? 이때는 일과 병행해라. 그럼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 한 회사를 다니면 겸업 금지였는데, 그죠? 요즘은 이게 회사 시간 끝나고 나서까지 통제하는 경우는 없으니, 터치하는 경우는 없으니,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밤 시간에 친구들과 노는 것이 아니라, 밤 시간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어떤 터닝 포인트를 준비할 수 있다면 이걸 병행해봐라. 그럼 병행하다가 이쪽의 수익이
근로소득보다 더 커진다면 그때는 여기에 올인하기 위해서 한쪽을 정리할 수 있겠지만 그냥 무턱대고 김민수가 해보라 그랬어. 저 분명히 20대 초반이에요. 김민수가 20대 초반한테 한 말이에요. 김민수가 해보라 그랬어. 일단 회사 사표 내고 그 다음에 막 인터넷 같은 데 가서 김민수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30대, 40대들은 내 삶이 일정 구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망가뜨리지 않는 선상에서 조금씩 다른 영역들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시작하라. 이게 내일 당장 시작해라는 아니더라도 반드시 도전해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도전해서 손해볼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때는 사실 창업을 되게 말렸어요. 창업을 말려서 예를 들어 제가 무슨 일부터 시작한지 아세요? 내가 요즘에 제가 이걸 한 10년 넘게 강의를 하고 다니면서 내가 무슨 일부터 시작했다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요즘엔 또 이걸 악의적으로 네거티브로 이용해서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처음 시작했던 건 자본이 없어서 계단 청소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계단 청소일부터 난 일을 시작했어요 이 말을 했더니 제 청소업체가 계속 이래가지고 제가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고민을 합니다만은 처음에 자본이 없어서 나는 못하는데요 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자본이 없는데 내가 건설 현장 막일 다니면서 모아놨던 돈으로 좀 생활비하고 남아있는 한 100만 원이 있을 뿐인데 이걸로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하면 진짜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거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환경을 백날 탓해봐야 세상은 변하지 않고 내 인생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용수단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제가 그때 당시에 100만 원을 들고 이걸로 뭘 할 수 있지? 근데 할 수 있는 창업 마땅치가 않겠죠. 그래서 서점들에 가서 무자본 창업, 소자본 창업 책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창업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그럼 무자본 창업, 소자본 창업 막 열심히 봤는데 딱히 답이 안 나와요. 딱히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우연찮게 근데 재밌는 건요. 내가 한 가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우연들이 일어납니다. 우연들이 일어납니다. 최근에 차 사신 분 계세요? 차 사신 분? 자동차. 최근 1년 안에 차 사신 분. 차 바꾼 분 없나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차 있으세요? 없어요? 사고 싶은 차. 사고 싶은 차. 뭐 있어요? 캐딜락. 지금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앞에서. 캐딜락 사고 싶어요라고 하면 이제 길 가다가 캐딜락이 계속 보여요. 네, 이거 되게 희한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벤츠를 사야지. 벤츠를 산 날 갑자기 벤츠가 세상에 이렇게 많았나? 벤츠가 엄청나게 많이 보여요. 네. 똑같아요. 내가 창업을 해야지 하면 이때부터 창업 아이디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자, 나 창업을 해봐야지. 나 100만 원뿐이 없는데 창업할 수 있는 게 없나? 소자본 관련 책자도 보고 그리고 무자본 책자도 보고 하다가 마땅한 게 책에도 답이 없네 하고 있는데 우연찮게 다큐멘터리를 보게 됩니다. 다큐멘터리를. 근데 거기 어떤 다큐멘터리였냐면 우리나라에서 너무 힘들게 살다가 미국이나 호주 등지로 이민 간 우리나라의 국민들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 이분들이 미국 등지에 나가서 돈도 없이 나갔는데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근데 그 나라들은 이미 선진국이야. 그러니까 그 나라 국민들은 힘든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 근데 우리나라 이주자들이 청소일이라도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다큐멘터리가 그때 어떤 방송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방송 채널이 많을 때가 아니어서 아마도 제 기억에는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KBS나 MBC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다큐멘터리에서 우리나라에 정말 가서 청소일, 빌딩 청소부터 했던 분이, 직접 청소부터 했던 분이 그때 당시에 제 기억이 맞다면 조 단위의 매출을 올리는 진짜 회장님이 되셔서 쫙 내려오면 벤치에서 차를 뒷문은 탁. 근데 이분이 이제 딱 회고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걸레 들고 청소했던 일부터. 근데 이거를 우연찮게 보고 저거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3D 업종 젊은 사람들이 피한다라고 해서 더럽고 위험하고 이런 일들 피한다. 자, 그러면 이거 젊은 사람들이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저거는 우리나라에서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몸뚱아리만 있으면. 근데 제가 진짜로 체력이 타고났어요. 그래서 몸뚱아리만 있으면 할 수 있다면 저거 내가 해볼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서. 하고 사실은 이 일을 첫 과정으로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아까 제가 과정이라고 했죠. 세상에 청소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이게 내 체질이야. 이게 내가 원하던 내가 하고 싶은 일이야. 이런 사람 있을까요?
근데 전 너무 행복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내 꿈을 꿈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꿈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시작하고 했는데 이 일을 처음에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건 100만 원으로 하니까 정말 조그만한 빌딩들의 청소부터 계단 청소부터 해줬거든요. 승강기 없는. 그럼 이제 이런 데들 계단 청소부터 해줬는데 그러려면 그냥 대충 생각해봐도 뭐뭐 필요해요? 뭐 대걸레 뭐 기타 등등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싣고 다닐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초 단계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양동이 빨간 고무 양동이 아세요? 이거를 들고 지하철이랑 버스를 타면서 이제 청소를 하러 다녔는데 이게 나도 불편한 건 불편한 건데 제가 원래 좀 창피해하진 않아요. 당당하게 탔는데 내가 대걸레를 들고 있어도 저는 멋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탔는데 사람들에게 이게 은근히 불편을 주길래 그때 당시에 다마스라는 자동차가 있어요. 조그만 봉고차. 이게 중고가 한 200만 원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도 뭐 먹고 살기 좀 힘든 집이었지만 그래도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사업을 한다 그러면 200만 원 정도는 빌려주시지 않을까. 줄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빌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냥 빌려달라고 하면 분명히 저 새끼가 거짓말하는데 할 것 같아서 사업 계획서를 40페이지 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제가 원대한 사업 계획을 쫙 얘기하면서 200만 원만 투자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욕을 진짜 얼마나 먹은 제가 아버지가 야 이 새끼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넌 아빠가 공무원인데 그래도 공무원 집 아들이 어떻게 손에 대걸레를 들겠다는 소리를 하냐.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민수야 제발 좀 안정적으로 살아라. 제발 9급 공무원 시험이라도 보면 안 되겠냐. 너 머리 좋은데 지금도 안 늦었다. 네가 마음만 먹으면 아빠가 볼 때는 행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7급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싫으면 그럼 9급이라도 봐라. 안정적으로 살자 민수야. 그때 제가 아버지한테 드렸던 말씀이 아버지랑 저랑 생각하는 안정의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삶이 단 한 번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굶어 죽지 않으면 안정입니까 이게? 하고 아버지 가슴에 되게 못을 많이 박았어요. 이 뒤에는 좀 더 심한 말. 뭐 예를 들면 아버지가 우리 뭐 학원을 좋은 데 보낼 수 있었습니까? 친구들 사주는 좋은 옷을 사줄 수 있었냐? 우리가 해외 한번 나가봤냐? 저는 해외도 제가 제 돈 벌어서 아주 늦게 나가봤습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안정과 아버지가 생각하는 안정이 완전 다른 것 같으니 나는 공무원 같은 게 될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이 새끼 아직도 처리 안 돼. 그랬더니 아버지가 거기다가 대남자가 그때만 해도 남녀 구분이 있을 때입니다. 어떻게 남자 새끼가 너는 대걸레를 든다는 소리를 하냐. 너 이거 할 거면 진짜로 짐 싸서 나가라. 근데 저희 아버지 너무 좋은 분이고 제가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날부로 짐을 싸서 큰 절을 드리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제 독립일입니다. 이게 제 독립일이었고 예. 승깔 있죠. 그래서 큰 절을 드리고 나왔는데 이게 제 독립일이었습니다. 독립일이었고 제가 진짜로 운도 좀 좋았어서 그때 당시에 젊은 애가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막 입소문들이 막 났습니다. 그래서 3,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보증금 없는 월세 사무실에서 시작했는데 아주 작지만 보증금이 있는 1025짜리 지하 사무실로 옮겨갑니다. 그래도 사무실 크기가 이거 3분의 1만 하던 크기에서 이 공간에 한 2배는 약간 넘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공간에 2배 정도. 책상 한 3개 들어가고 4인용 소파도 있는. 그리고 차도 샀습니다. 네. 제 첫 차는 카니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차를 산 날 너무 기뻐서 차에서 잤습니다. 더 이상 내가 대걸레를 들고 버스와 지하철을 타지 않아도 된다는 기쁨에 차에서 잠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희 누나와 동생 귀에 들어가고 부모님한테 민수가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무실도 큰 걸 얻었고 이제 그때 기준에선 큰 거죠. 큰 걸 얻었고 차도 샀어. 민수 차도 샀다. 우리 집에도 차가 없는데 민수 차를 샀다 하니까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게 뭐 하는 건데? 뭐 하는데? 우리도 몰라. 그러니까 사무실을 찾아오셨어요. 사무실을 찾아오셨다가 그때 저는 우리 집도 경상도라 남자들이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고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그런데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데 아버지가 아버지 사는 방법뿐이 몰랐던 것 같다. 우리 아들 이렇게 고생하는지 몰랐다. 미안하다. 하면서 열심히 해봐라 하고 이제 응원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제가 이제 31살 때부터 부모님들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생활비 겸 용돈을 드리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때쯤이 되었을 때는 부모님께서 남자는 역시 사업을 해야 된다. 네 동생도 사업을 가르쳐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진짜 시골에서 태어나셔서, 제가 가장 존경한다고 했는데 진짜 시골에서 태어나셔서 초등학교도 독학, 중학교도 독학, 고등학교도 독학 하시고 7급 공무원 시험을 붙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를 진짜로 존경합니다. 존경하는데 아버지께서 저를 보시고는 공무원이 길이 아니구나, 사업이 길이구나라고 생각이 바뀌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업이라는 것을 도전을 할 때도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도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께서 아까 우리 몇 시까지 강의 가능해요? 저희가 3시까지인데 더 길게 하셔도 재밌어요? 네. 저는 사실 창업 이야기는 50시간 정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진짜로 대학교에서 3학점 강의를 15주암이고 50시간이잖아요, 거의. 그죠? 근데 저는 그것도 과목이 되게 많아요. 한 과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체력만 따라준다면 한 200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장르마다. 근데 오늘 얘기하는 거는 제가 사랑하는, 지금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리고 동생이기도 한 준희 대표께서 학문적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자극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네. 근데 오늘은 그래서 제가 앙트레프레너십,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창업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은 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이 조금 샜지만요, 자본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100만 원 있어도 상관없고 200만 원 있어도 상관없고 500만 원, 1000만 원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때에는 창업을 되게 부정적으로 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말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사업의 이미지는 더 나빴습니다. 지금처럼 좋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야, 사업하면 네 가족들 고생시켜, 네 주변까지 다 망하게. 그리고 사업을 아무나 하냐? 너 하면 100% 망해. 안 돼. 자,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만연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진짜 궁지에 몰려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들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교수님들도 야, 민수야, 너 그냥 중소기업이라도 취업해. 막 이러셨습니다. 중소기업이라도 취업해라. 그리고 그때 당시엔 창업을 가르치는 것도, 창업을 그렇게 지원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창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지원하는 정책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박근혜 대통령 때 창조경제라고 해서 이때 당시에 창업에 대한 지원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기 시작했고, 이전에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부터도, 그리고 이게 민주당이 정권을 갖고 가도 이 창업에 대한 정책들은 계속해서 더하기가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정치인들이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창업에 답이 있다. 왜? 대기업하고 공공기관은 우리나라의 실업률의 20%도 해결을 못해요. 중견기업들이 실업률의 80%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민수라는 사람 혹은 이은별이라는 사람 한 명을 창업가로 빨리 키워서 이 사람이 회사를 키우면 여기에 일자리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창업이 활성화돼야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청년 문제, 실업 문제 등등을 해결해낼 수 있겠구나. 더 나아가서 창업가들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고기술, 고난도인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이 창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계속 확대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도 대학생들 계신가요? 대학생들? 대학교에 알아보시면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창업을 하려고 하면 창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내기도 전에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프레젠테이션만 잘한다 그러면 최소 작게는 200~300에서부터 많게는 1억까지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도 이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기초 단계에서 넘어가서 진짜로 괜찮은 아이디어구나 그러면 시리즈 ABC라고 불리는 투자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런 단계에서는
아이디어에 따라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창업의 기회들이 열려 있고 내가 조금만 고민하고 노력하면은 우리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기회들이 있다.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요즘 청년들에겐 기회가 없어 라고 하는데 기회가 없다라고 인식하는 순간 기회를 찾지 않아요. 우리는 기회가 없지. 거짓말이에요. 지금도 기회가 있고 저희 때도 기회가 있었고 저희 부모님 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대한민국은 기회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은 기회가 있는 나라라고 믿는 순간 나도 기회를 찾게 되는 것이지 대한민국은 무너졌어 기회가 없어라고 생각하면 내가 구하지 않을 것이고 구하지 않았는데 얻을 수 없을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본이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20대 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본이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이 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30대 분들 혹은 40대 분들은 내가 20대보단 자본이 많을 거예요. 그죠? 자본이 조금 더 있을 것이고 대신에 회사에 다니면 시간적 제약이 있을 겁니다. 근데 당장 내가 회사 때려치고 나와서 창업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트레이닝 한다라는 생각으로 남은 시간, 저녁 시간 퇴근 이후에 친구들과 노는 거를 포기하십시오. 내 인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저는 창업을 하고 나서는 친한 친구들을 7년 동안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예 안 만났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 친구들은 또 부자들이 많았거든요. 부자들이 많았는데 부자 집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 창업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니네들을 다 앉혀놓고 밥이든 술이든 내가 시원하게 살 수 있을 때 나타나겠다. 하고 진짜로 7년 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31살 때 다시 모임이 결성되는데 부부들, 아이들까지 확대돼서 지금은 다 모이면 한 5, 60명 됩니다. 아이들까지. 예. 내가 바로 서야 옆에 좋은 벗들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진짜로 꿈을 향해 가신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시간을 줄여야 되고 어떤 시간을 내야 되는지도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30, 40대 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반드시 해봐라. 어떤 고민을?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용 범위에서 무엇부터 할 수 있는지. 후진 일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전 청소부터 했는데요. 네. 후져도 보기 싫은 일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험한 일이어도 상관없는데 이것이 내가 최종 꿈을 향해 갈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이 일에서도 충분히 내 스스로 자부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자긍심을 갖고 하길 바랍니다. 이 일이 여러분들이 평생의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 가는 과정의 일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자긍심을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에 갇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를 깨셔야 됩니다. 일요일이 되면 회사 가고 싶어 죽겠어. 내일이 너무 기다려서 막 두근대. 막상 현실에 가면은 사장 얼굴 꼴도 보기 싫을 것이고 옆에 선배 얼굴 꼴도 보기 싫겠지만 거기에서 행복해지려고 노력해봐야 됩니다. 그 8시간이 행복하지 않다면 밖에 나와서 행복하기 힘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바꾸기 쉬운 거는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예, 내가 바뀌고 내가 즐겁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 되면 옆에 사람들이 또 당신들을 보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저 사람은 참 밝네. 저 사람은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즐겁게 하네. 그러면 이게 또 옆에 분위기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어떻게 창업하는데요? 창업 어떻게 하는데요? 지금 너무 두리뭉실해요. 두리뭉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1시간 안에 이걸 다 얘기를 풀 수는 없지만 제가 짧게 설명드릴게요. 그래도 지금 궁금해하는 눈빛들이 있어서 설명드립니다. 창업 프로세스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건 원래 지금 이 강의에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창업 프로세스라는 창업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창업에 대한 결심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때만 해도 창업을 결심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꿈이 사업가인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다가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를 얻었어. 우연찮게 괜찮은 아이디어를 얻으면 이 아이디어 썩히기 아까운데라고 해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에 의한 창업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창업가가 꿈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애초에 창업을
꿈꾸고 목표로 하고 창업에 대한 결심을 한 다음에 아이디어 탐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아이디어도 없이 지금 창업을 하겠다고 결심하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그냥 어렸을 때 꿈. 네. 국회의원. 국회의를 알고 나서 국회의원 꿈꾸셨어요? 아니죠. 의사가 의학을 알고 의사를 꿈꾸나요? 판사가 법을 알고 판사를 꿈꿔요? 창업도 똑같아요. 아이디어 없어도 꿈꾸면 됩니다. 네. 그죠? 자, 꿈이라는 건 내가 알아서 그 분야를 잘 알아서 꾸는 게 아니에요. 저도 대통령을 꿈꿀 때 정치의 지읒도 몰랐어요. 네. 민주주의가 뭔지도 잘 몰랐다. 네. 자유주의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나는 보수야라고 하면서 한겨레 보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충우돌 시작하는 겁니다. 자충우돌 시작하는 것인데 창업도 마찬가지다. 창업에 대한 결심이 첫 번째. 나 창업해보겠어. 내가 지금 회사 다니지만 내가 짬을 내서라도 창업해보겠다. 창업에 대한 결심. 그 다음 뭘까요? 우리 승주님.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 탐색. 네.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거.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 나 얼마 있는데 혹은 내가 가진 자산이 얼마인데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 내가 아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데 어떤 걸로 창업 아이디어를 짜볼까? 아이디어 탐색이 됩니다. 자, 그럼 아이디어 탐색 다음이 사업 타당성 분석이 돼요. 그러면 이 아이디어가 실제로 사업 타당성이 있느냐? 사업 타당성을 더 알기 쉽게 설명하면 뭘까요? 우리 조남이 없어서 우리 친구로 할게요. 자, 네. 사업 타당성 분석을 더 쉬운 말로 하면 뭘까요? 약간 싼티나지만 좀 더 쉬운 말로 한다면? 돈이 되냐 안 되냐?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사업 타당성 분석입니다. 아이디어 탐색을 마쳤으면 사업 타당성 분석으로 넘어가는데 이 사업 타당성 분석의 핵심은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이야 아니야? 아이디어만 좋은 거야? 아니면 실제로 돈이 되는 거야? 를 따져보는 게 사업 타당성 분석이다. 그럼 사업 타당성 분석 당연히 여러분들 할 줄 모르겠죠. 그죠? 네. 이거 지금 제가 이 시간 안에 가르쳐 드릴 수 없겠죠. 그죠? 네. 궁금하면 다음에 한번 더 부르세요. 야, 그러면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업 타당성 분석 중에서 최소한 이것이 진짜로 돈이 될까 안 될까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인터넷이라도 붙잡고 여러 가지 이런 업체가 있는지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 업체가 있는지 있는데 뭔가 부족한데 이거보다 더 좋은 업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좋은 아이디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좋은 제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면 이것도 창업 아이디어 더 나은 아이디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돈을 벌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나?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은 야, 내 아이디어 아무도 안 하고 있어. 이거 하면 대박 날 것 같아. 아무도 안 하는 건 이유가 있어서 안 해요. 주로 이거야. 아무도 아직 안 했어. 하고 시작한 분들이 망해요. 이 일을 많이 하고 있으면 그 시장의 파이가 크다는 확률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돈을 잘 벌고 있으면 여기에 내가 똑같은 아이디어 미투 전략으로 뛰어들어가도 창업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약간의 차이를 발생시키면 돼요. 오늘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자, 그럼 사업 타당성 분석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이거 진짜 냉정하게 내 아이디어에 사랑을 주면 안 돼요. 내 아이디어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냉정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돈이 될지 안 될지를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해 보시면 이게 사업 타당성 분석이 되고 이 타당성 분석을 했더니 야, 이거 안 돼. 이거 돈 못 벌어.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디어를 기각하고 다시 아이디어 탐색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다른 아이디어 또 찾는 겁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가 이거는 확실히 내가 돈이 될 것 같아. 이거 확실히 돈 벌 수 있어. 그러면 이때 사업 계획으로 넘어갑니다. 사업 계획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사업 계획서 작성법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죠. 시간 관계상. 듣고 싶으면 다음에 또 부르세요. 네, 근데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저는 이런 걸 아무한테도 안 배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자기가 스스로 다 배울 수 있다. 내가 의지만 있으면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 작성법도 여러분들께서 배울 수 있어요. 물론 저는 심사위원으로 나가는 사람이니 어떤 포인트를 잘 써야 되는지 알겠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는 모를 수 있겠지만은 최소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는 충분히 혼자 공부할 수 있다. 그럼 사업계획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다음에 사업 실행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했던 게 창업 프로세스인데 창업에 대한 결심, 그리고 아이디어 탐색, 사업 타당성 분석, 사업 계획, 사업 실행. 심플하게 이 5개가 창업 프로세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오늘 결심을 했다면 다음부터 아이디어 탐색 단계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한 달이 걸려도 좋고 2달이 걸려도 좋은데 내가 진짜로 창업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창업 아이디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창업을 통해서 한 달에 400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시면 30억 안 모아도 해결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400, 500, 600 얘기했을 때 누군가는 뒤에서 야, 무슨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하는데 500, 600이나 필요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이거는. 이게 300이 될 수도 있고 200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5천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야, 뭐가 5천이 필요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성장할수록 여러분들의 소비도 가소비가 아니라 소비의 영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소비의 영역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주성은님께서 사업을 하다 보면 야, 400으로는 택도 없구나 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야, 1000만 원은 돼야 되는구나. 1000만 원이 됐더니 야, 1000만 원으로는 입에 풀칠하는 거였구나. 2000은 돼야겠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죠? 창업을 통해서 내가 성과를 맛보기 시작하면은 성장 욕구가 또 일어납니다. 더 성장해야지, 더 성취해야지. 그럼 이것이 개인에 대한 발전도 이끄는 영역이 창업이기도 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성공한다. 손 들어 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성공한다. 이것도 사실은요, 저는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데 시중에 있는 책들이 다 정답을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한때 좋아하는 일을 해야 성공한다라는 책들이 있었고 강의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삶이 행복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성공할 확률이 높아. 제가 단언컨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좋아하는 일 지금 하고 있는 분들 몇 명이나 있을까요?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조차도 엄청난 운이 작용해야 됩니다. 네, 이건 역시도. 근데 좋아하는 일을 해서 성공한다. 성공은 그건 뭐죠? 경제적인 성과를 얻었냐겠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 제가 골프를 엄청 좋아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골프를 엄청 좋아해서 난 골프 선수가 될 거야 했는데 타이거 우즈처럼 상금 한 번 받지도 못하고 세계적으로 알려지지도 않고 맨날 여기 3군, 4군에 들어가 있고 내 생계가 해결이 안 돼. 그럼 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해서 사진학과에 갔던 친구가 있거든요. 사진학과에 갔는데 이 친구가 사진으로 10몇 년을 일을 했는데 자기 생계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계가.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실제로 어머니, 홀어머니랑 살았는데 홀어머니한테 계속 용돈을 받아 쓰는 처지였는데 본인 사업을,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사업을 하면서도 그러다가 이 친구가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랬다가 다행히 그래도 나쁜 일은 벌어지지 않아서. 근데 이 친구가 실제로 그 이후에 진짜 자기와 맞지 않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 일을 처음에 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다가 이 친구가 단 1, 2년이 지났을 때 너무 행복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먹고 사는 게 해결되고 어머니한테 용돈도 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이 일을 할 때 이 친구가 자기가 갖고 있던 고가의 사진기들 다 팔았거든요. 다 팔았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너무 행복하다라고 할 때 제가 사진기를 하나 선물했습니다. 취미로 찍어. 생계로 찍지 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은 제 지론입니다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면 왜 이걸 생계랑 연관시킵니까? 이걸 왜 생계랑 연관시키죠?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이게 생계의 해결 수단이 되는 순간 이거는 이 좋아하는 일도 싫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골프를 좋아한다면 골프 프로가 돼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가 되고 큰 돈을 벌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일 자체로는 내가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힘든 일일 수 있지만
내가 골프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사진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수단이 이 일이 되어준다면 이 일도 재밌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경제적 소득을 올리고 이 경제적 소득을 통해서 내가 해외여행도 다닐 수 있고 내 아이들도 키울 수 있고 우리 부모님도 봉양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수단이 돼주는 도구가 돼주는 거죠. 일이. 근데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를 세상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일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분명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더 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는 나한테 도구가 되지 못한다. 나는 이제 소를 잡아야겠는데 이거는 가일 써는 칼이다. 라고 판단되면 그때 도구를 바꾸면 됩니다. 근데 지금 나한테 과일, 내 눈앞에 있는 과일을 깎아줄 수 있는 칼이 있는데 이 칼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손에 소 잡는 칼을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 마인드로 여러분들께서 장착하시면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허상을 내려놓으시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부터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여러분들의 삶을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뒤에 우리 아까 몇 시까지라 그랬죠? 저희가 원래 강연 15시까지 진행한 30분 정도. 네. 지금 저 시계 안 가는 거죠. 멈춘 거죠. 내가 지금 시간을 알 수가 없네. 저게 시간이 멈춘 거죠. 몇 시예요? 3시까지. 그럼 이제 슬슬 맞춰야겠네요. 여러분들하고 이 창업 이야기를 사실은 1시간 만에 다 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지만 재밌었나요? 네. 그리고 이 창업 이야기를 좋은 얘기 들었어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창업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창업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아까 우리 영어 박사님 창업을 영어로 그렇죠. 스타트업 박수 쳐주십시오. 자 그러면 창업을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업가 정신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기업가 정신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요? 드디어 이 단어가 퍼지기 시작하는구나. 행복합니다. 기업가 정신을 우리나라에서 약간 해석이 잘못돼서 들어왔는데 앙추레프레너십이라고 합니다. 앙추레프레너십이라고 하고 또 기업가를 앙추레프레너라고 하는데 이게 프랑스어를 어원으로 하는데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올 때 일본에서 잘못 번역된 게 옥이 돼서 들어오면서 기업가 정신으로 번역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앙추레프레너나 앙추레프레너십은 기업가 정신으로 해석하기는 조금 모호한 말인데 예를 들면은 앙추레프레너라는 단어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고 앙추레프레너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앙추레프레너라는 이 단어가 기업가로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왔는데 원래 뜻이 함의하는 말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멋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동사인 것 같기도 하고 명사인 것 같은 동사형 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담겨있는 단어인데 앙추레프레너라는 뜻에는 책임을 떠맡다라는 뜻도 있고요. 책임을 떠맡다. 그리고 모험하다, 항해하다, 도전하다, 혁신하다, 기도하다라는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놀랍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말들이 담긴 뜻인데 이 단어가 그럼 어떻게 기업가라는 말이 되었을까? 옛날에는 진짜 자본가들이 정말 노동 착취하던 시대, 산업혁명 이전 시대, 자본가들이 산업혁명 시대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죠. 그죠? 자본가들은 더 큰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얘 돈 한 푼도 없었는데 갑자기 신흥부자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야, 얘 돈 한 푼도 없었던 애들인데 얘네가 뭔가 사회에 없던 뭔가를 발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개발하기도 하고 막 하더니 이것을 물건을 팔아서 신흥부자가 탄생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에디슨. 네. 에디슨을 우리가 많은 사람 발명가로 알지만 이 사람은 사실은 앙추레프레너, 그러니까 창업가, 사업가에 훨씬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신흥부자들이 태어나는데 이 사람들은 옛날에 자본가가 아니야. 그리고 기업가는 원래 매니지먼트의 성격을 띠거든요. 매니지의 성격을 띠는데 이 사람들은 창조하는 거예요, 뭔가를. 이 사람들을 부를 호칭이 없어.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던 사람들이 튀어나온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부류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부를 명칭을 찾다가 학자들이 이 사람들 모험을 좋아하네, 탐험을 좋아하네, 위험을 감수하네. 아까 앙츄레프레너에는 위험을 감수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네, 담겨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네. 얘네 뭐라고 부르지? 하다가 앙츄레프레너라고 부르자라고 됩니다. 그리고 앙츄레프레너십은 이런 앙츄레프레너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 이게 정신이 아닙니다. 정신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 기질을 앙츄레프레너십, 이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앙츄레프레너십을 갖게 되면 기업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 회사 생활을 할 때, 정치활동을 할 때, 무엇을 할 때 내가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마음, 책임지면 되지. 책임지겠다는 마음, 도전하겠다는 마음, 그리고 뭔가 혁신해내겠다는 마음, 변화시키겠다는 마음, 이런 것들이 내가 행동으로 자리 잡게 되면 분명히 내 삶의 작은 부분부터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지금 이미 자신의 삶을 너무나 잘 살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마음속에 앙츄레프레너십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한 걸음씩 옮겨 나가실 수 있기를 부족하지만 제가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저희 국민분들께 좀 큰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Q&A 약 3개 정도만 질문 혹시 받아볼까 의견이 괜찮으실까요? 아유, 그럼요. 네. Q&A 한 3개 정도만 손들어 주시면 위원님께 직접 이렇게 지목해 주시면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훈님. 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질문하시고 대답하실 때 괜찮으시면 그 마이크를 스타한테 전달 받으시고 질문하고 대답해 주시면 정말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정치 문제이기도 하고 여기 계신 이제 한국 청년 지도자들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결국에 여기 다 뛰어나신 분들이니까 이제 사회 지도층이 될 건데 노동조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노동조합. 네, 그러니까 노조? 노조들. 그러니까 노조의 지금 힘이 지금 막강한 상태고 결국에 저희가 뭐 이제 신자유주의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쨌든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피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저희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제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저 마이크로 얘기해야 하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하신 일이 뭐죠? 저는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로. 네. 회사원?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노조에 대한, 제가 혹시나 기업을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은 노무사 쪽이실까봐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이 주제도 1시간 정도짜리 강연이 될 것 같은데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습니까? 일단 이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노조, 강성노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노동조합 중에서. 그럼 민노총 같은 강성노조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발전을 굉장히 저해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거대 조직이 됐습니다. 약 13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기업 생태계를 굉장히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 노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업들이나 산업들, 여기 기업들 자본가들이 진짜로 노동자들을 착취했던 시절이 없던 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노조가 필요했던 힘없는 노동자들이 모여서 그래도 자신들의 처우를 보다 낫게 만들 수 있는 노조가 저는 있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한 방향으로 너무 가다 보니까 약자였던 노동자들이 뭉쳐지면서 이 노동조합이라는 곳에서 지도층이 생겼고 이 지도층들은
더 강한, 어떻게 보면 경영자랑 맞먹는 힘을 갖게 돼서 경영을 쥐락펴락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기업의 성장을 막는 주요 요소가 됐는데 이 이면에는 사실 정치가 있는 게 맞습니다. 이 이면에 정치가 있는 것이 맞는 게 우리나라도 지금 민노총 같은 것이 설립되고 나서 실제로 민노총이 노조행위,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서만 투쟁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정치적 활동을 훨씬 더 많이 했고 정치 시위 집회에 훨씬 더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특정 정치 세력들과의 연계가 되어서 이러한 지금 노동자들의 요구, 무리한 요구들이 기업에게 전가되기도 하고 또 기업가들을 악마화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병폐를 낳았던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좌파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여전히 노동자와 경영자를 갈등 관계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여전히 경영자를 부르주아로 그리고 노동자를 프롤레타리아 등급으로 나눠서 이들의 싸움을 계속해서 유발합니다. 왜? 이들이 생각하는 사회, 이상적인 사회는 실제로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갈등을 유발해야 노동자들로부터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혁명을 통해서 자본가들의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졌을 때 이들이 꿈꾸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게 마르크스 같은 경우 때문에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죠. 근데 마르크스는 지금 본인이 만들었던 이론을 가학적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그럼 가학적 사회주의라고 하고 누군가는 이것을 공산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근데 마르크스의 이론의 특이한 것, 마르크스의 이론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내 이론만 맞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실제 내용들을 보면은 자본주의에 대한 칭찬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정말로 이때까지의 지구의 역사를 다 합친 것보다 자본주의 100년이 더 많은 세상을 바꾸었고 더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이런 칭송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이 자본가들의 이 잘못된 행태들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언젠가는 혁명을 이루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가 올 것이야를 주장했다라고 하면요. 이걸 왜 끝까지 기다려야 돼? 마르크스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혁명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야, 그걸 왜 그런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가 아닌데 왜 그걸 끝까지 기다려? 중간에 우리가 이거 당을 만들어서 이걸 혁명을 빨리 당길 수 있는 당을 만들면 되잖아. 그럼 이 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빨리 세상을 뒤엎어버리면 되잖아. 이 주장들이 파생돼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주장에 따라서. 자, 근데 이 과정에서 보면 중요한 게 뭐죠? 노동자의 노동 해방이에요. 노동자의 노동 해방인데 아직까지도 이들은 이것을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나라에 분명히 박정희 대통령이 근로자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근로자라는 좋은 단어를 만들었고 근로자의 날이라는 날도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좌파 세력들은 보면은 계속해서 노동절로 바꾸고 싶어 하죠. 그리고 찾아보시면, 신문 찾아보시면 이재명이 대선 기간 중에 민노총과 한노총을 찾아가서요. 노동절로 바꾸자, 근로자의 날을. 이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단어에 집착할까요? 근로라는 단어로는 투쟁이 안 될 거라요. 노동이라는 단어를 써야 아주 힘들고 힘든 것 같고 내가 억압받는 것 같고 이 투쟁이 끌어올라요. 자, 이들은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데 무려 수십 년 동안 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보수였으면 진작에 포기했을걸요. 네. 근데 이들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 좌파들을 그냥 무시할 게 아니에요. 이들은 1987년 민주화 운동 당시부터 사회 곳곳으로 지금 자기들의 세력들을 키워나가는데 지금까지 보면 3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는데도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어 하나 바꾸는데도 몇십 년을 투자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방금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 지금 가장 대한민국 역사상 노동개혁을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이려고 했던 정치인이 누군지 아세요? 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 굉장히 이 노동조합의 폐해나 실제로 이거를 바꿔야 노동개혁이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이걸 밀어붙이면서 뭐까지 했죠? 최초로 노동조합 민노총의 세무까지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노총의 간첩활동도 잡아냈죠. 네. 그럼 민노총의 북한 지령문 102건이 발견됐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는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신문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북한 지령문 102건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지령문들에 보면 이태원 사건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하라는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민노총의 전국 회장을 누구로 뽑으라는 이런 지령들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실제로 노동조합에 제가 알기로 회원수가 약 30만이 줄어듭니다. 네,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가 강력하게 밀어붙일 지도자가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민노총은 너무나 거대한 세력이라 이들을 이렇게 축소시키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습니다. 여기에 연계된 사회단체들이나 각종 뭐 시민단체들로 포장되어 있는 좌파단체들, 좌익단체들 5만 곳에서 여론전을 당하고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실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리더가 되는 분이 그 개혁 의지를 본인이 희생하면서 밀어붙일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이 될 거고, 실제로 지금 국회의원들도 이러한 법들을 바꿔야 되는데 이거 진짜로 1시간짜리 강의거든요. 근데 아까 그 단체 교섭 얘기하셨잖아요. 단체 교섭에서 민주노총이 진짜로 요구하는 건 근로자의 근로 개선이 아닙니다. 네. 근로 개선이 아니고 이 뒷단에 있는 항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권이나 인사권을 건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경영권이나 인사권을 건들려고 하면서 대한민국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일하지 않는 자에게 월급을 주지 말라는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단체 협약을 할 때 전임자라고 해서 노조 전임자라고 해서 우린 회사 일 안 볼 건데 노조 일만 하는 사람 한 명은 월급 줘,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노조의 간부들이야, 여기 지금 간부들인데 9명 10명 있어, 이 사람들은 노조 대의원인데 이 사람들 1년에 10일 정도는 일하지 않아도 노조 일 봐도 그날 일한 걸로 쳐줘. 이걸 공가라고 합니다, 그들의. 자, 그러면 전임자나 공가 같은 것들을 얻어내는 게 주 목적이기도 합니다. 숨어있는 목적입니다. 그럼 아까 일하지 않고 회사의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하지 않고 일한 걸로 초조하는 날들이 뭐 짧으면 7일도 될 수 있고 길면 15일, 20일도 될 수 있습니다. 이 공가받아서 뭐 할까요? 이 쉬는 날. 집회 나갑니다. 네, 시위 나갑니다. 이런 거에 동원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기업들의 돈으로 사실상은 지금 집회 시위가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은 이 시스템들이 하나부터 10끝까지 썩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을 한 명의 힘으로 바꾼다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민노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실제로 제가 2020년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민수는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2020년 때도 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했었을 때 이것이 현실화되려면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 노조가 더 이상은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구나. 노조가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옥죄는구나. 기업이 망하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는구나. 일자리가 없으니 소득이 없어지는구나. 소득이 없으니 소비가 없어지는구나. 소비가 없어지니까 내수 경제가 다 죽는구나. 이것을 지금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누군가가 강력하게 추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지도자가 반드시 또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무섭더라도 이 노조와 대항하고 싸우는 것이 무섭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라면 대항할 수 있는 지도자가 반드시 또 대한민국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이야기 좀 구글에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노무현 민노총 탄압 뭐 이런 걸 찾아보시면요. 노무현은 물대포 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은 경찰들이 곤봉으로 진압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뭐 이명박 대통령 때 물대포로 진압했다라고 해서 뭐 인권을 침해하고 노무현 때만 해도 곤봉으로 진압했어요. 네. 자, 이거는 뭐냐면 사실 노무현 같은 사람들은 노조 세력들이나 좌파 세력들의 힘을 얻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노무현에 대한 평가 중에 뭐가 있냐면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했다는 평가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미 FTA도 성사시켰고 이거 원래 우파 보수 쪽 정책이거든요. 노조를 잡는 것도 이게 우파 정책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우리들이 평가할 때 저쪽 인식에 젖어 있었지만 대통령이 되어서 조금씩 문제인식을 한 사람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거 문제인식을 좀 해서 지금 이런 부분 좀 잡으려고 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민노총과 대립하면서 어떻게 됐죠? 레임덕이었습니다. 노무현은 사실은 민주당 내 그러니까 좌파 세력들에 의해서 무너진 대통령입니다. 네. 통상 우리 대통령을 민주당이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려야 무너뜨리는 겁니다. 노무현도 똑같았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무너뜨린 겁니다. 민노총과 척을 지면서 사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레임덕이 옵니다. 거기.
그리고 지금 노무현 정신을 외치고 있는 그 좌파에 있는 정치인들이요. 그때 노무현 정신은 고사하고 노무현 지키려고 했던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때 다 노무현 비판했던 사람들입니다. 노무현 비판했는데 이후에 자기가 마치 정신을 승계한 사람인 척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찾아보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깊이 있는 문제인데 여기서 짧게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인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든 그 본질을 잃으면 악이 된다. 노조의 본질만 제대로 유지가 된다면 노조는 여전히 경영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노조를 완전히 배척하는 건 역시도 우리들이 한쪽으로 치우는 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성노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지금 적폐 세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 발전을 막고 있다. 왜? 노조의 기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였죠? 영국. 예. 대처가 이 노조들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게 진압하고 나서 영국은 제2의 발전을 이룹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이 강성 노조의 문제를 해결하면 저는 장담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35,000불 2배까지도 띄울 수 있습니다. 5만 불, 6만 불 시대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만 정상 기능을 하면. 근데 지금은 비정상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다 되지 않았겠지만 더 궁금한 이것도 다음에 한번 더 불러야겠네요. 네. 이제 시간 없죠? 저희가 네.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어서 오늘은 조금 질문을 많이 받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하시죠. 질문을 그러면 1분 스피치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되게 잘 맞춰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길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30초나 1분으로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아니 그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자금 조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원님께서는 사업을 하시면서 그 금융이나 투자 유치 이런 거에 관한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신지. 돈을 빌려본 적도 없고 투자를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함에 있어서 돈을 조달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생각이라는 걸 빨리 깨트려야 됩니다. 그게 제일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받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투자를 받지 않고 시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네. 분만 짧은 스피치 멤버 주목해 주시죠. 이 앞에서 들어서 네, 말씀하십시오. 네. 네. 이 마이크. 저는 지금 창업을 프리랜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연 매출 3천이 안 되는데 사업자를 등록을 내는 게 저는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럼 지금은 뭘로 소득을 잡고 계세요? 그냥 프리랜서로. 프리랜서로? 네. 개인 소득으로? 네. 연매출 3천이면은 프리랜서로 할 수도 있는데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있고 개인 사업자에도 면세 사업자가 있고 일반 가세자가 있고 법인 사업자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3천이 되지 않는다. 근데 이것을 프리랜서를 넘어서 더 확장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권하는 것은 개인 사업자라도 내시고 하시는 게 확장의 여력이 더 있습니다. 내가 개인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나 회사로 일하는 거야가 좀 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네. 이건 자세히 궁금하시면 저한테 별도로 연락하십시오. 네. 어떡할까요? 근데 시간이 괜찮나요? 진짜 짧게 대답하셨어요. 저도 이 정도만 이 정도 속도로 네. 받아도 될까요? 네. 네, 괜찮나요? 그러면 2개 정도만 이 정도 속도로만. 네, 저도 2번의 사업을 도전했다 실패를 하고 지금은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다가 어떤 목표를 갖고 도전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저는 원대한 목표가 나은 건지 아니면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했을 때 더 추진력이 생기는 건지 사실 저는 그 판단이 좀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원대한 목표냐 현실적인 목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90%는 열심히 삽니다. 근데 대다수가 열심히 사는데 대다수가 잘 살지 못하죠. 왜일까요? 대다수가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반의 클래스에 있는데 나 혼자 공부하고 다 놀아. 그럼 내가 어디 갈까요? 서울대. 근데 여기에 대다수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 중에 더 열심히 한 놈이나 더 머리 좋은 사람이 서울대 연고대 가는 것이고 좀 놀았거나 내가 공부 말고 딴 거를 했거나 딴 거에 더 관심이 많았으면 지방대도 가는 거죠. 그죠? 예. 아무도 열심히 안 했는데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내가 잘 살 거다. 근데 내가 하고자 했던 말은 목적이나 목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누구나 열심히 노를 적고 있다. 내 인생에. 근데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저긴데 이걸 보지 못하고 이쪽을 향해서 저으면 우리가 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점점 멀어질 겁니다. 그래서 목표와 내 노력을 일치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대한 목표냐 작은 목표냐가 아니라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은 건지 내 최종 목표가 뭔지 이거를 생각하시고 내 목표와 내 노력이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루에 영어 공부를 5시간, 6시간 하는 분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이분의 꿈이 외교관이 아니야. 영어 강사가 아니야. 영어 학원이 아니야. 나는 소설가가 될 거야. 그러면 내가 하루에 영어 공부 5시간 하는 게 적합한 방향이 맞는 노력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아까 목표의 크기도 중요한데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내 노력이 일치한 방향을 보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한 것이고 큰 꿈과 작은 꿈에 대한 이야기는 네. 이것도 또 1시간짜리인데 네. 이 방향이 일치되고 나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코멘트 하겠습니다. 방향을 일치시켜 보시면.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할까요? 네. 보수우파 청년들이 보수우파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사업가가 되었을 때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리더의 마인드나 리더십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인데요. 의사라는 직업의 역할은 뭐죠? 사람을 살리는 것. 판사는 정의를 구현하는 것. 변호사는 억울한 사람을 변호하는 것.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치는 것. 미래 인재를 키우는 것. 자, 근데요. 보세요. 요즘에는 엄마 나 의사 될 거야. 왜? 돈 잘 벌잖아. 나 검사 될 거야. 왜? 정관예우 받으면 변호사비 돈 잘 벌잖아. 변호사 될 거야. 왜? 돈 잘 벌잖아. 지금 모든 역할이 다 돈으로 몰렸잖아요. 그죠? 자, 이래서 사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직업마다 롤이 있는데 분명한 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롤을 잃고 모든 목적이 다 돈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근데 이 세계에 존재하는 직업 중에서 돈 자체가 목적인 직업이 2개가 있어요. 비즈니스, 사업과 셀프 비즈니스, 자영업입니다. 네. 이거는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돈을 못 벌면 이게 사회 악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돈을 벌어야 아까 말했던 일자리도 창출하는 것이고 그리고 돈을 벌어야 세금으로 국가에 기여도 하는 것이고 그죠?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내가 진짜로 바른 노력을 통해서 돈을 벌다 보면 이건 지금 사업가라는 롤과 일치하고 있는 거죠. 돈을 버는 거. 자기만의 철학이 분명히 생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나 돈 벌면 맨날 술 마실 거야 했던 사람도 바른 방향으로 돈을 벌다 보면 야 이거 술 마실 시간이 어디 있어 다음날 일하기도 바쁜데 그리고 나 이거 한 명품 살 거야 했던 사람들도 야 이거 명품보다 더 좋은 데 쓸 곳이 있는데 찾아갑니다. 방향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아주 안타깝게도 간혹가다 벼락부자가 되는 창업가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준비가 되지 않은 불을 맞이하면서 마약에 빠지거나 도박에 빠지거나 하는 사례들이 우리나라에도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만약에 옳은 방향으로 갔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마인드, 김민수님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이 질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답을 찾게 된다. 네. 그래서 이게 굳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창업이 아니라 무엇을 하더라도 내 직업,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롤이 뭔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이거를 돈벌이로 생각하는 순간 돈도 실제로 못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역할을 다하려고 할 때 돈도 쫓아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청소 일을 하더라도 이거 돈 버는 일이야가 아니라 청소의 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하는 일에 롤을 이해하고 이 롤에 충실하려고 하면 돈도 쫓아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너무나 아쉽지만 왜 내가 더 아쉽지? 더 얘기하고 싶은데. 김민수 의원님께서는 결코 빈말을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온다고 하셨으니까 또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네. 저희가 오늘 강연 진행한 후에 30분에서 40분 정도 조별로 이제 토론 같은 걸 진행하는데 네. 토론 주제 원래 저희가 직접 스태프들끼리 준비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위원님께서 한번 제시를 한번 토론 주제요? 예, 맞습니다.
토론 주제를 어떤 걸 할까요? 토론 주제 그러면 세 개를 드리면 되나요? 편하게 이제 같은 주제 하나면 되나요? 하나 해주셔도 되고요. 고를 수 있도록. 이런 거는 사전에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죠? 근데 나의 순발력들을 다 너무 다 믿으셔가지고 저는 이게 청년분들이 이런 주제로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저는 자기의 삶이 먼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삶이 치이는데 사실은 좋은 행위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내 삶이 여유가 있어야 타인들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존재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내 삶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 삶이 먼저 안정화되어야 되는데 내 삶을 안정화시키는 요소들이 돈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경제 돈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데 이 돈이 왜 필요한가도 물음표가 생기지 않아요? 그죠? 그럼 돈이라는 게 하나만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돈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손 들어 주십시오. 돈이 행복을 가져옵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오진 않습니다. 저한테 굳이 답변을 하자면 두 번째 답변을 하겠습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오진 않아요. 근데 돈이 상당한 불행을 막아줍니다. 네.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면 엄청난 재벌가에 누군가가 자살하거나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돈은 어떤 거로부터 어떤 불행을 막아주냐면 내가 우리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드리는 불행. 그리고 내가 내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교육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해주는 불행. 그리고 내가 내 친구들한테 좋은 밥 한 끼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사주는 불행. 내가 내 애인한테 좋은 옷 한 벌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사주는 불행. 우리 부모님이 아픈데 병원비 대주고 싶은데 병원비 대주지 못하는 불행. 온갖 불행들이 우리한테 도사리고 있는데 이 불행들을 기꺼이 막아주는 훌륭한 방패 역할이 돈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을 막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아까 몇 분 손 드셨지만 행복해질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돈 자체가 목적이 된 사람들은 삶이 결코 또 행복하지 않더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주제를 드린다면 얼마가 있어야 행복하겠는가? 네, 현실적으로 얼마가 있으면 나는 행복하겠는가? 이거는 굉장히 주관의 영역이라서요. 얼마가 있으면 행복하겠습니다. 얼마가 있으면 나는 충분히 행복을 느끼고 나라에 예국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될까요, 주제?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